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휴일 잘 쉬셨습니까? 이제부터 또 달려봐야죠.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그 코로나로 입원을 해서 우리 같이 이제 야 트럼프 이겨야 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가슴 졸였고 저도 상당히 가슴 졸였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주 그 경과가 좋은 것 같아요. 경과가 좋아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를 털고 일어나면 트럼프가 그동안 이제 이 병은 병이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삶은 계속 돼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이제 의료 장비, 인공호흡기라든지 의사들의 보호 장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입원실 이런 게 동나지 않는 한 지금 미국은 간이 입원실 많이 지어놨거든요. 동나지 않는 한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발신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이걸 실천을 한 셈이 되나 가지고 요번에 털고 일어나면은 아마 상당히 그 다이내믹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잠깐 자율구 동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어려울 때인데도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꾸준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간 안내 말씀 잠깐 여쭈면 그 트럼프의 전쟁 10월 중에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지금 주문하시면 10월에 나왔을 때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럼프가 이 처음에 입원한 다음 날 이 병원에 있는 이 집무실 입원실 겸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지던셜 수트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특실이죠. 병원에 있는 대통령 특실에서 이게 이제 미 해군 병원인데 대통령 특실에서 입원한 다음 날 찍은 거는 보면은 이렇게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굉장히 피로한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심지어는 이제 클린턴 그 대변인 힐러리 클린턴의 대변인을 했던 여자까지 나 트럼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트위터를 날리고 뭐 나 그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막 쓴 유명 인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막 저주 어린 말을 쓰고 또 뉴욕 타임즈 같은 신문은 트럼프가 지금 뭐 사경을 헤매게 될 것 같으니까 빨리 권력을 다음 순위로 이양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소리 한참 쓰고 그랬어요.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그 이제 발표된 어저께 발표됐죠. 어제 낮에 발표된 하도 그러니까 그 병원의 의사가 직접 그 공식 서한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열이 없고 그 산소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저기 경과가 아주 좋다. 좀 그리고 아주 좋다. 그리고 이제 그 내내 집무를 하고 있고 이 대통령 특실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걸 했고요. 드디어 이제 어젯밤에는 트럼프가 이런 아주 활기찬 영상을 한 꼭지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We're getting great reports from the doctors. This is an incredible hospital, Walter Reed. The work they do is just absolutely amazing, and I want to thank them all, the nurses, the doctors, everybody here. I've also gotten to meet some of the soldiers and the first responders, and what a group. I also think we're going to pay a little surprise to some of the great patriots that we have out on the street, and they've been out there for a long time, and they've got Trump flags, and they love our country, so I'm not telling anybody but you, but I'm about to make a little surprise visit. So perhaps I'll get there before you get to see me. But I just, when I look at the enthusiasm, and we have enthusiasm like probably nobody's ever had. Our people that love the job we're doing, we have more enthusiasm than maybe anybody. So it's been a very interesting journey. I learned a lot about COVID. I learned it by really going to school. This is the real school. This isn't the let's read the book school. And I get it, and I understand it, and it's
a very interesting thing, and I'm going to be letting you know about it. In the meantime, we love the USA and we love what's happening. Thank you. 네, 아주 씩씩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권력 이양해라라고 막 부르짖고 있는 NYT 뉴욕타임스는 뭐며 클린턴 그 선거 캠프에서 힐러리 선거 캠프에서 대변인식이나 했던 여자는 나는 저들이 다 싹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트위터에 썩 알기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참 미국의 그 좌파와 한국의 문팔육 일당이 굉장히 비슷하다. 또 미국의 NYT, CNN 이거 노는 꼬라지하고 한국의 조중동 노는 꼬라지가 너무나 비슷하다. 미국 민주당 노는 꼬라지하고 한국의 국민의당 노는 꼬라지가 너무나 비슷하다. 뭐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사실 이렇게 그 싱크 현상이 있는 게 그게 절대로 그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지금 문명 전쟁, 세계 대전, 문명 대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는 이걸 싱크 현상이라고 안 그러고 그러니까 평행 유사 평행 parallel phenomena라고 부릅니다. 그런 용어들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유보수의 물결이 미국뿐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또 그 서유럽 또 타이완 또 홍콩 그리고 한국도 좀 들어갈 거고 이러한 움직임이 이게 일종의 그 패럴렐 페노메나다 이렇게 코멘트하는 영어 평론가들은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세계 대전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세계 대전에 걸린 판돈이 큽니다. 우선 첫째는 이제 미국 대 중국이라는 판돈이 걸려 있죠. 미국이 중국을 꺾고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그런 구도 속으로 중국을 가둬놓을 수 있을 거냐? 그 울타리 속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겉으로는 뭐 중국의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뭐 그걸 해체시키겠다 이런 말 안 해요. 단지 너희 체제는 우리 체제랑 달라. 그리고 너희는 그 체제 때문에 문명과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오케이. 너희가 그 체제 유지하는 건 너희 선택인데 그러면 우리 자유세계가 만들어 놓은 세계 체제로부터 좀 밖으로 나가줘야겠어.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잘 살아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게임의 룰을 흔들려고 하지 마. 그래서 이게 미국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에 수갑을 채울 수 있냐 없냐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게 되면 한반도는 그냥 쉽게 말하면 북한 해방은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중국이 무력화되는데 당연히 북한 해방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걸려 있는 거는 이 국제 질서를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각각이 개인, 진실 존중, 자유, 민주주의, 시장 이런 그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로 강화될 거냐. 그래서 그러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들의 네트워크로 세계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냐. 혹은 뭐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돈가방 혹은 전문 지식 그것도 무슨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데 관한 전문 지식으로 그 중무장한 엘리트 글로벌리스트들이 주름 잡는 그런 엘리트 글로벌리즘이냐 라는 그 세계 질서에 대한 그 관점이 이번에 이제 판돈에 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수 애국 파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가치 지향성을 가진다면 또 가치 지향성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한다. 이게 보수 애국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인 이제 그 개인, 진실 존중, 자유, 민주주의, 시장 뭐 이런 거는 보수 가치거든요. 이게 보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수 가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나라를 보수 가치를 지향하도록 만들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이게 말하자면 보수 애국이죠. 이게 가치 애국입니다. 가치지향 애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사람한테 막 퍼지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파퓰리스트 운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고급진 아이디어가, 고급진 사상이. 그걸 저는 보수 애국 파퓰리즘이라고 부르죠. 이 보수 애국 파퓰리즘이냐 혹은 쟤들은 이제 일반은 개돼지 극좌 폭도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먹물든 이제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유시민,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이 아 저거 친일파야 그러면 돌 쫙 던지는 거죠. 대깨문들이. 아 윤미향 보호해야 돼. 윤미향 보고서 뭐 욕하는 자들은 저거는 친일파야. 그러면 돌 쫙 던져요. 아 저거는 저기 뭐야 그 성차별주의자야. 저희들은 저기 뭐야 동성애자나 뭐 이런 거 전부 경멸하고 그걸 불법화하려고 해. 그렇게 이제 낙인 찍으면 돌 쫙 던지죠. 이게 말하자면 그렇게 선동하는 낙인 찍는 PC라는 건 이제 정치 위선 낙인질이니까 이 선동 낙인질을 일삼는 엘리트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동원이 되는 극좌폭도 이 구조를 가진 해체주의죠. 해체주의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야 진실, 거짓 그런 거 구분하려 그러지 마. 옳고 그름 구분하려 그러지 마. 선과 악 그런 거 구분하려 그러지 마. 세상 그런 거 없어. 이게 해체주의입니다. 결국은 보수 애국 파퓰리즘이냐 PC 엘리트 극좌폭도 해체주의냐 이 구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판돈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대전이라고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을 문명대전, 문명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선은 세계대전 혹은 문명전쟁이다. 저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좀 이런 거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에이미 바렛 지명할 때 저거 지명하면 지지율 출렁입니다 하니까 역시 지지율이 라스무센 기준으로 46, 47로 툭 떨어졌죠. 한 4 내지 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것도 툭 떨어졌죠. 저기 뭐지 바이든하고 저기 그 트럼프 다이다이 붙이는 게임이요. 그것도 라스무센 기준 48에서 43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둘 다 한 5%포인트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 지지율, 즉 트럼프하고 바이든 붙여놓고서 누구 찍을래 하는 투표 지지율은 이제 대개 트럼프가 이기면 48이면 이겨요. 그게 43으로 떨어졌다고요. 48로 이기다가. 그러니까 5%포인트 떨어진 거고요. 업무 수행 지지율. 업무 수행.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업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거는 대개 50, 51이면 이깁니다. 그런데 업무 수행 지지율은 50, 51이었다가 툭 떨어져서 46으로 떨어졌거든요. 거기도 한 4, 5%포인트 빠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지금 그냥 그것 저 다음에 재선 되고 나서 임명하지 말이야. 지금 그걸 왜 그걸 지명을 해가지고 왜 세상 시끄럽게 만들어. 좀 사람이 좀 좋게 갈 줄 알았더니 너무 좀 야박하고 사나운데 나 싫은데 이런 기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한 5%포인트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선 거기서 5%포인트 떨어지든 말든 그건 다음번 일이고 나는 내 고유 기반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로 보면 46%, 그다음에 투표 지지율로 보면 43%, 라스무센 기준입니다. 내 고유 기반을 더 뜨겁게 만드는 것, 더 활발하게 만드는 것에 나는 일단 집중해야겠다. 이런 전략을 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떨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제 대선 토론은 이제 뭐 똔똔이거든요. 똔똔인데 그것도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여론조사에선 이익 봤다 그러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율상으로 실패 봤다 그러는데
당장의 이익이든 실패이든 아무튼 트럼프가 무지하게 그 저돌적이고 무지하게 에너제틱하고 무지하게 그러니까 커미트되어 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 그 트럼프의 스타일이 야, 뭐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막 그냥 밟아버리냐 사납게 남의 말 끊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스타일상 내 입맛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저같이 아 그거 저기 사회자까지 같이 해갖고 사회자부터 말을 끊고 들어왔거든요. 10분 8분경에 바이든하고 사회자가 먼저 말을 끊고 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나이스하게 진행했다고요. 그 바이든하고 사회자가 짜가지고 트럼프를 저렇게 몰아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회자가 질문한 것 중에 화이트 슈프리머시스트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 당신이 그 지금 그 디나운스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라고 말하겠냐 그러니까 나 언제든지 하지 나 많이 했잖아. 그러면서 트럼프가 모르는 거 근데 네가 말하는 화이트 슈프리머시스트가 누구야? 그게 도대체 누구야? 어느 그룹이야? 라고 말한 것.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사회자가 쓸데없는 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아주 편파적이었다고 이번에 크리스 월러스가. 트럼프는 사실 두 명이랑 싸운 거죠. 사회자 크리스 월러스하고 조 바이든하고 그 둘이 깜보를 먹고 트럼프를 이제 궁지에 모른 건데 트럼프가 안 당하죠. 그러니까 그냥 사납게 밟아버린 건데 조금 더 세련되게 못 밟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항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표가 과연 떨어졌냐 아니면 좀 올랐냐 이게 여론조사마다 다 달라요. 좀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고 라스무센도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아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없다. 오히려 저쪽에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 없다라고 또 말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 좀 중립적이거나 이런 데가 라스무센은 그러니까 조사 방법 자체는 지극히 중립적이고 과학적인데 그 입장은 트럼프 쪽 입장이거든요. 조금 좀 헷갈려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중시할 것은 뭐냐면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든 지든 우리는 물론 이기면 이제 문재인도 이제 골로 가는 거고 중국이 골로 가니까 아무튼 문재인은 뭐 친북 종북이라기보다는 친중 종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이. 아무튼 그 계기가 잡히니까 우리 굉장히 좀 이제 다이내믹해지죠. 반면에 이제 트럼프가 지면 굉장히 우리 개고생합니다. 한 4년. 저도 엄청 개고생하겠죠. 뭐 고생은 고생이고 이게 근데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승리해도 이 전쟁 계속 문명 전쟁 계속 되는 거고요. 패배해도 문명 전쟁 세계 대전 계속 되는 겁니다. 이미 물꼬가 튀었어요. 이 전쟁의 구도가 잡힌 거예요. 저는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대선 11월 3일 미국 대선의 뭐 승패가 아니라 이게 상당히 뭐 앞으로도 몇 해 조금 10년 정도 갈 그런 세계대전 문명대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게 현대 문명에 내장되어 있는 파괴성과 직결되어 있는 거다. 그것에 관한 게임이다 이게. 현대 문명에 내장되어 있는 파괴성이라 그러면 이제 좀 철학적인 얘기죠. 오늘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지금부터 한 20, 30분 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 주십시오. 문제의 뿌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지내왔던 모든 종류의 그런 그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다 해체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뭐 문중이라든지 집성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학견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다음에 뭐 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종교기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공동체적 유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전의 세상은 또 그것에서 속박당해 있고 예를 들면 그것에 의한 속박 대표적인 그걸 그린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두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가문이 원수지간이어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살을 연출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진짜 죽은 줄 알고 연인이 따라 죽어버리니까 죽은 척하고 했다가 깨어난 연인이 자기도 자살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인습적 유대관계에서 묶여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요새 만약에 양쪽 집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연속국에서 양쪽 집안이 뭐 마음 안 맞아서 둘 안 모일라 그러면 둘이서 좋아갖고 양쪽 부모한테 대들고 싸움하고 난리잖아요. 요새 연속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자기네 집안에 가서 대들고 싸웠나요? 아니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 유대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도덕이나 이런 걸 배우거든요. 보고 배운 데가 생긴다고요. 또 그게 사람을 얽어매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꼼짝 못하게. 항상 관점이 우리 문중, 우리 집성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서유럽 기준으로 한 250년 전까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서유럽에서 그게 제일 먼저 깨지기 시작했는데 서유럽에서 그게 제일 먼저 깨졌거든요. 우리는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제대로 깨졌죠. 해방 이전만 해도 좀 덜 깨졌고. 그래서 이게 깨지면 인간이 일단 굉장히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됩니다.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아모라 이고라 그러죠. 여기서 참고로 무도덕과 부도덕은 다릅니다. 부도덕은요. 도덕 기준을 인정하는데 내가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도덕을 못 따르는 것. 그 상태가 부도덕입니다. 반면에 무도덕은 야 도덕이라는 거 그 착각이야.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선과 악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게 무도덕입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인간을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만듭니다. 이 특이하게 일본이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공동체라기보다 사회에 의한 도덕 교범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그런 거라서 그 일본에서는 무도덕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에서도 번역돼서 많이들 읽죠. 미시마 유키오. 그 사람 굉장히 글 깔끔하게 쓰는 사람이죠. 극우 성향이고 텐노 그러니까 이 천황 텐노 그 숭배자고 뭐 이러긴 하지만은 글 자체는 아주 스타일리스트로 깔끔하게 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수필집 중에 하나 제목이 부도덕 교양 강자거든요. 아마 한국인이 제대로 그런 철학을 좀 하고 썼으면은 무도덕 교양 강자라고 썼을 겁니다. 한국 사람은 훨씬 더 이 문제를 잘 알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 시청자님들도 이제 자제분 또 조카 또 아주 나이 어린 동생 세대 차이가 나는 동생 이런 또 손자 손녀 이렇게 겪다 보면 야, 참 무도덕하구나 그런 걸 번뜩번뜩 느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무도덕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지? 현대 문명에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인간이 일단 이렇게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가 이게 인간의 출발점이 돼요. 인간 이 사회 심리에. 그러면 경로는 셋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삶과 세상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는 그런 경로가 있어요. 이게 앙심이거든요. 르상뜨망. 내 삶 불질러 버리겠다. 세상 불질러 버리겠다. 이런 아주 앙심 덩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날뛰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CNN 앵커 돈 레몬 같은 자가 거기서 뭐라고 떠들어요. We have to blow up the system. 미국 사회 시스템 자체를 폭파시켜 버려야 됩니다라고 CNN에서 떠들어요. 앙심 덩어리죠. 또 앙심을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앙심이 높지 않더라도 앙심이 있는 척해야 밥 먹고 사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두 번째 이제 내숭이죠.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신경 쓸 거 있어 그냥 내일 잘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천연덕스러운 상태. 이게 때론 PC로 나타나죠. 좀 먹물들은 점잖은 종류의 PC. 야 거기 뭐 그거 진실거짓 그렇게 막 날세워서 뭐 따질 거 있냐? 그거 사람 다 그저 그런 거지. 거기서 거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이게 이제 그 얌전한 버전의 PC죠. 과격한 버전의 PC는 저거 친일파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비부비로 나타나죠. 마찬가지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거죠. 이거 내숭입니다. 내숭 이거 잘 자기 앞가림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삶이라는 거는 희한해서 이런 그 실패를 해도 위기에 몰리고 성공해서 안정돼 있는 것 같은데도 위기에 몰릴 때가 있다고요. 삶이. 인간 영혼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퍽 하고 그냥 치고 올라와요. 이게. 그 정신과 의사 저기 그 친지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회적으로 다 안정돼 있고 전부 성공했는데 갑자기 뭐 우울증 오고 별 증상 다 나타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인간 영혼이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내숭 떨면 잘 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잘 사는 길은 극복의 길입니다. 이건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다시 말하자면 개인. 나의 고독을 좀 알고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 이걸 좀 알면서 동시에 나의 관점과 나의 가치관이 진실 존중에 비춰서 진실에 비춰서 그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걸 계속 점검을 하는 과정. 그 점검을 통해서 관점이 진화해 가고 가치관이 점점 더 심오해져 가는 과정. 이게 개인화되는 과정. 이걸 개인화라 그래요. 이걸 인디비듀에이션.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이제 그 저거죠. 저 사람이죠. 그 융이죠. 칼 융. 현대 심리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그 사람이 아마 이 용어를 만들었을 거예요. 인디비듀에이션. 이게 그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이 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기 관점이나 보통 자기의 가치관은 자기 이해관계랑 맞물려 있거든요. 그거를 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선히 넘어가는 그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나, 셀프가 세계만큼이나 무게가 있다는 그런 종류의 자긍심에 도달한다고. 이게 셀프 이스팀이라 그러죠. 이고는 자긍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고 이스팀은 없는 단어예요. 셀프 이스팀만 있어요. 이고는 자의식 덩어리 상태죠. 내가 내다. 오기 부리고. 이고는 그거고 셀프는 그게 아니라 세계랑 딱 이렇게 냉철하게 분리되어 있으면서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본원적인 존엄성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이제 뭐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내가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고독자야. 그리고 저기 굉장히 재산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엔 결국 홀로 서 있는 고독자야. 이런 자기 그 영성을 들여다보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극복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고에서 셀프로,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개인으로서 자기의 관점과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 관점과 가치관을 진실인가 아닌가에 비추어서 수정해 갈 수 있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긍심, 자존감을 갖고 있고 이게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이 프로세스를 얘기한 사람은 니체하고 케르케가르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어의 애독자 중에서는요, 우리 그 시청자님들 중에 저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심리학을 하시거나 혹은 정신신경과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저게 영광이죠. 특히 어떤 분야의 정신신경과 선생님들, 그러니까 특히 인간의 성장에 관한 정신적, 심리적 성장에 관한 그런 분야를 다루시는 분들이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필생의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철학에서는 이게 어디서 시작한 거냐면 이제 그 케르케가르와 니체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19세기 중엽 또 후반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심리학을 거쳐서 융 이런 심리학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현대에서는 현대 심리학 또 현대 정신의학에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엉터리 약 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현대文明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그 모든 사람을 일단은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밀어넣는 경향이 있고 그랬을 때 이 우리의 심리, 우리의 사이키, 우리의 마인드가 밟아나가는 과정은 결국 세 정도 경로다. 하나는 모른 척하고 내숭 부리는 거. 그리고 일상에 푹 파묻혀서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러고 사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 개땡땡 같은 놈의 인생, 이 개땡땡 같은 놈의 세상 내가 다 확 불질러 버릴 거야. 이런 거 앙심으로 굉장히 그 농도가 높아져 가는 것. 또 하나는 결국 그 내가 내다라는 그 자의식 이고 덩어리에서 진정한 의미의 개인이 뭔지 배워가고 또 그 자기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을 갖추어가고 그 관점과 가치관 거기에 또 연결되는 이해관계 이거를 진실인가 아닌가에 비추어서 때때로 넘어서는 용기를 그 갖추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그런 이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이게 이제 셀프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계 경로. 근데 그런 앙심 그게 그 일부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저같이 그거 비난하는 사람 속에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이 징표가 있습니다. 자살과 낙태예요. 자살이라는 게 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은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증오거든요. 내가 내 삶을 내 생명을 뺏을 만큼 증오하는데 세상에 대한 증오를 배우면 얼마나 깊어질 수 있어요. 낙태라는 거는요. 의학적 이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의 이유가 아니면 결국은 나 편하자고 내 뱃속에 있는 애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원인이 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애인데 상당 부분 자기 편하자고 자기가 작용해서 만들어진 애를 죽이는 것을 방조 내지 방관 내지 으쌰으쌰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판인데 세상에 대한 증오 한번 배우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도끼가 쫙 나죠 눈에서. 그래서 이 앙심이요. 우리 그냥 곳곳에 다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생활에서 툭툭 이런 이 앙심을 보이는 나 자신의 모습 혹은 일상생활에서 그거가 툭 드러날 때 상대방에서 전 소름이 쭉쭉 끼쳐요. 그러면 이게 인간이라는 게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삶과 세상에 대한 원망, 파괴욕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인간이. 짐승 자살하는 거 흔치 않습니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슬퍼서 뭘 안 먹어서 죽어도 슬픔 때문에 짝을 잃었다든지 뭐 주인이랑 헤어졌다든지 스스로 자살을 한다.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돌을 꽉꽉 끌어안고 물속에 들어가서 좀 본 적이 없어요. 침팬지가 나무 부벼 갖고 불똥 일으켜서 숲 불질러 버리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이런 이 앙심과 파괴욕.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병든 거예요. 병들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얼핏 생각하기에 뭐 그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안에도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이야. 제대로 된 난 자아야. 천만에요. 자아는요. 완성된 상태를 뜻하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발 벗어나면 그거 그냥 이고 덩어리 혹은 앙심 덩어리 혹은 내숭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거지. 자아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현대인이 피할 수 없는 정신의 여행이죠. 혹은 심리의 여행, 혹은 사이키의 여행, 마인드의 여행이죠. 출발점은 다 똑같아요.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 삶이 이거를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든 공동체적 유대가 계속 약화돼 가고 있는데 가서 어떤 그 본능적으로 배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가 없는데 제가 굉장히 이걸 좋아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 대학 때 저걸 했거든요. 저기 그 암벽등반. 그래서 뭐 이런 침리 같은 건 제가 제일 잘 타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암벽이 이제 침리냐 뭐 슬라브냐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침리냐 슬라브냐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침리는 슬라브는 좀 약하고요. 손톱이 약해서 슬라브를 잘 타려면 손톱이 강해야 됩니다. 손톱이 제가 완전히 우렁 손톱이에요. 굉장히 얇은 거. 그래서 슬라브 할 때 이걸 바이고 오돌돌돌한데 못 걸어요. 손톱을. 침리는 굉장히 잘 탔는데 제가 거기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그 밧줄에 이렇게 서로 생명을 맡긴다고요. 신뢰하고. 그래서 아 여기야말로 정말 공동체적이다 이런 걸 느꼈는데 선배가 잘못해서 제 동기 하나가 그 저기 어디야 동상 걸려가지고 그 발가락 자르는 거 보고 뭐 이런 전 양아치 같은 자들이 있어. 저기 이때까지 그럼 여기가 뭐 팀이라 그러고 이런 어떤 그 공동체적인 거라 그러고 떠들던 저거 순전히 사기꾼이네. 그러고서 그만뒀어요. 그 일련의 과정을 다루는 그 선배의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그 공동체적 관계 이게 그렇게 쉽지 않구나. 다 흉내내기에 불과하구나. 실제로는 사람은 결국 나 하나구나. 그런 거를 그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 상태예요. 사실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이거 빨리 느끼는데 그러면 여기서 결국 나갈 수 있는 길은 앙심과 해체, 르상티망 앤드 디컨스트레이션, 르상대권으로 나갈 거냐, 디컨스트럭션, 혹은 내숭, 부비, 뭐 PC, 내숭은 결국 부비거나 PC인데 거기로 나갈 거냐, 혹은 이걸 극복을 하고 이걸 극복하는 과정, 즉 개인화하여 관점과 가치관을 모색을 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가치관을 진실에 비춰서 넘어서서 다시 진화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자기 즉 셀프가 될 거냐 이 셋이죠. 셋인데 이게 뭐 코스에 들어섰다고 계속 그 코스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잠깐 눈 돌리면은. 자, 그러면 제가 왜 미국 대선 보면서 이런 얘기 하냐. 문명 전쟁이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문명 전쟁이. 자, 현대 문명에 사람이 이렇게 몰아넣는다면 현대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현대 문명이 무르익기 시작된 이후로 이 세 과정을 왔다 갔다 한 방식, 특히 저 앙심과 해체에 관한 것, 르상대공에 관한 게 버전, 챕터가 바뀌어왔다 이거예요. 그거를 한번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번에 걸려있는 판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도덕한 자의식의 여행인데 챕터 1은 이거예요. 라모의 조카에서 파리 꼬뮌까지입니다. 라모의 조카는 이제 언제 쓰였는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 저게 프랑스의 철학자 디드로가 6필 원고 상태에서 남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 6필 원고가 언제 쓰였는가 이건 확정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으로 그냥 1770을 잡고 파리 꼬뮌이 1871이니까 1871 뭐 1870을 잡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요. 우리가 이제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 1948년에 나왔다고 하지만 막시즘은 1848년에 나왔다고 하지만 막시즘은 1871년 파리 꼬뮌 때까지 그냥 듣보잡의 이상야릇한 이론이었어요. 영향을 크게 못 미쳤어요. 이 시기 즉 19세기 말에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그러니까 1870년 정도까지 한 100여 년 동안은 이게 무슨 시기냐면 한마디로
사람들이 아주 그러니까 이념화 논리적 이념으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냥 튀어나오면 그냥 튀어나와버려요.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쌍클로트 또 그걸 선동한 자코뱅 이런 거죠. 피바다 만들고. 근데 이 이론 자체는 정교하지가 않아요. 이론적 이념은 정교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앙심이 그냥 자기 생긴 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복수욕과 앙심이.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단계 무도덕한 자의식이 앙심과 해체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 이때 논리와 이념으로 중무장한 지옥의 불개입니다. 니체가 1880년대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그걸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짜라두짜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그 이제 발음을 해보면 자라더트라, 자라더트라, 자라더트라. 그러면 그 차라투스트라로 들리세요? 아니면 짜라두짜로 들리세요? 짜라두짜죠. 네 음절이니까 자라더트라. 네 음절 그죠? 이게 음절수를 중시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책, 그러니까 짜라두짜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 라틴어 고전 그리스어에 쓰이는 그 음절식 운율을 맞춘 데가 있어요. 우리 시조 3434 이런 식으로 거기도 뭐 11음절, 16음절 이렇게 맞춘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전공이 철학이 아니라 고전 그리스 문헌학이거든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아주 달통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니체는 저걸 했죠. 그 호머의 일리아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은 그때는 니체가 그렇게 쓸 때는 트로이의 유적이 발견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호머의 일리아드는 다 허구적인 얘기고 그 허구적인 이야기가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른바 민중 시인들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서 발전해 이렇게 축적돼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막스는 뭐라고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하냐? 아니다. 이건 한 명의 저자가 쓴 거다라 그래요. 호모 일리아드를 문헌학적으로 전부 뒤지고 나서 근데 그 얘기를 언제 주장하냐? 20살, 21살, 22살 때 주장을 한 당시 그리스 고전 문헌학의 세계적 청년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23살에 그 분야에 그래서 세계적 대학인 스위스 바셀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신 교수가 되는 거예요. 튜터에. 세계에서 제일 젊은 나이에 그 당시는 기록을 깬 거예요. 요새는 그보다 더 젊은 종신 교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니체는 이런 정신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880년대 지옥의 불개가 정신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논리적 이념으로 중무장했다.